3년 동안 한 친구를 도왔습니다. 전화 오면 받아주고 하소연하면 들어줬어요. 힘들다, 외롭다, 세상이 너무 힘들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물었습니다.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제야 알았어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제가 같이 무너지고 있었다는 걸요.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5천 명을 20년 동안 추적한 결과가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 주변 1m 이내에 있으면 당신의 우울감이 평균 15% 증가합니다. 감정은 전염됩니다. 보이지 않게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에너지가 당신에게 옮아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특정 사람을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온몸이 무거워집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 동안 그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아요. 전화를 끊고 나면 괜히 한숨이 나오고 만나기 전보다 기분이 더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나쁜 말을 한 건 아닌데 왜인지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빠집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가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하고만 만나면 그렇더라고요. 다른 사람 만날 땐 괜찮은데 유독 그 사람만 보고 나면 며칠을 끌어요. 사실 우리 나이 되면 관계가 단순해집니다. 만날 사람도 줄어들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불편해도 참고 피곤해도 만나곤 합니다. 그래도 오래 알던 사이인데 나만 빠지면 서운해할 텐데 하는 마음에 자꾸 나를 뒤로 미룹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멀리하라는 얘기니까요. 하지만 이건 냉정함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내 삶이 기울어지기 전에, 내 마음이 무너지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이 누구인지, 왜 그들 곁에 있으면 안 되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늘 불만인 사람 옆에 있으면 내 인생도 기울어진다. 지난주에 만난 지인이 있어요. 오랜만에 보는 건데 자리에 앉자마자 하는 말이 한숨이었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 애들은 연락도 안 하고 남편은 나한테 관심도 없고. 처음엔 그냥 들어줬어요. 누구나 힘든 시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1시간 내내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제가 뭘 물어봐도 무슨 말을 해도 결국엔 자기 불행으로 돌아왔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제 기분이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괜히 내 인생도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아요. 문제는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똑같다는 겁니다. 늘 불행하고, 늘 불평하고, 늘 세상 탓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고스란히 제게 옮아왔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방의 표정, 말투,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도록 만드는 신경세포예요. 누가 하품하면 나도 하품이 나오고 누가 웃으면 나도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심리학자 일레인 해필드는 이걸 감정 전염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대화하는 사람의 감정을 자동으로 흡수합니다. 그 사람이 불안하면 나도 불안해지고 그 사람이 우울하면 나도 우울해집니다. 특히 장시간 함께 있거나 자주 만나면 그 효과는 더 강해집니다.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팀은 부정적 감정이 긍정적 감정보다 5배 더 빠르게 전염된다는 걸 밝혀냈어요. 행복은 천천히 스며들지만 불행은 순식간에 옮겨옵니다. 늘 불행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내 삶도 서서히 어두워지는 이유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5천 명을 20년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친구가 우울증에 걸리면 나도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93% 증가했어요. 직접 만나지 않아도 친구의 친구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관계는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고 감정은 그 선을 타고 퍼져나갑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서는 30분만 부정적인 사람과 대화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급증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몸이 실제로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피로함,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에요. 옛말에 가재는 게 편이라는 말이 있죠.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는 뜻인데 뒤집어 생각하면 함께 있는 사람이 나를 만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불행한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불행에 젖어듭니다. 우리 나이엔 특히 조심해야 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부정적 생각에 빠지기 쉬운 시기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만남의 빈도를 줄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보던 걸 2달에 한 번으로 늘리세요.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간격을 조정하는 겁니다. 만날 때마다 피곤하다면 그건 내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두 번째, 만남의 시간을 정합니다. 커피 한 잔, 1시간만 보고 일어서세요. 다음에 볼 일이 있어서라고 미리 말해두면 부담도 덜합니다. 시간을 제한하면 감정 전염의 강도도 줄어듭니다. 세 번째, 대화 후엔 나만의 회복 시간을 가집니다. 산책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아무 생각 없이 쉬세요. 부정적 감정을 털어내는 시간이 필요해요. 씻어내지 않으면 그 감정이 계속 몸에 남습니다. 처음엔 좀 미안할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너지면 누구도 살릴 수 없습니다. 나를 지키는 게 먼저예요. 관계는 주고받는 겁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으면 균형이 깨져요. 늘 불행만 토로하는 사람은 받기만 할 뿐 주지 않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내 에너지는 계속 빠져나갑니다. 늘 불행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내 인생도 기울어집니다. 감정은 전염되고 그 전염은 눈에 보이지 않게 천천히 진행됩니다. 거리를 두는 건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예요. 내가 먼저 단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만 말하는 사람보다 더 조심해야 할 유형이 있어요. 겉으로는 힘든 척하지만 사실은 모든 걸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항상 피해자처럼 말하는 사람, 조용히 멀어지세요. 어떤 사람들은 끝이 없는 우물 같아요. 아무리 채워줘도 아무리 들어줘도 계속 비어 있습니다. 더 달라고 손을 내밀고 채워주면 또 비었다고 합니다. 제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만날 때마다 누군가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만 했습니다. 남편 탓, 자식 탓, 친구 탓. 세상 모든 게 자기를 힘들게 한다고 했어요. 그럼 제가 물었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 나야 참아야지. 들어줄 땐 고맙다고 하지만 바뀌는 건 없었어요. 다음에 만나면 똑같은 얘기, 똑같은 불평, 똑같은 한숨이 반복됐습니다. 그 우물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저만 지쳐갔습니다. 요즘 애가 말을 안 들어서 속상해 죽겠어. 시키는 대로 하지도 않고 맨날 방에만 틀어박혀 있어. 응, 그럴 수 있지. 그럼 대화를 해보면 어떨까? 대화가 되나? 말해봤자 듣지도 않는데.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키웠나 싶어. 그럼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어때? 그런 거 해봤자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나만 힘든 거야. 대화가 끝나면 저는 늘 허공에 말을 던진 기분이었습니다.
뭘 해도 소용없다는 사람한테 뭘 더 해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해결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가 피해자라는 걸 확인받고 싶었던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마틴 셀리그만 교수가 연구한 개념인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믿게 되면 사람은 아예 노력 자체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무기력을 다른 사람한테까지 전염시킨다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야. 나는 어쩔 수 없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듣는 사람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해결책을 제시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도와주려 해도 거부하니까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서는 피해자 의식이 강한 사람 주변 사람들의 우울 지수가 평균보다 22% 높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곁에서는 듣는 사람까지 무력해집니다. 옛말에 자승자박이란 말이 있죠. 스스로 만든 틀에 스스로 갇힌다는 뜻입니다. 피해자처럼 말하는 사람은 자기 말에 자기가 갇혀요. 변화를 거부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그러면서도 위로만 원합니다. 듣는 사람은 감옥 밖에서 손을 내밀지만 그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엔 안타까웠어요. 저 사람이 정말 힘든가 보다. 도와줘야겠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만났을 땐 좀 답답했어요. 왜 뭘 해도 바뀌지 않을까? 내가 뭘 더 해줘야 할까? 네 번째, 다섯 번째쯤 되니까 피곤해지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안 변하겠구나. 그냥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구나. 그때부터는 만나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전화가 오면 한숨부터 나왔어요. 연민이 피로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의무처럼 느껴질 때, 그때가 거리를 둘 시점이에요. 피해자처럼 말하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뀔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해결책이 아니라 청중이에요. 계속 자기 불행을 들어줄 누군가. 그 역할을 당신이 계속 맡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히 멀어지세요. 전화를 덜 받고 만남을 줄이고 대답을 짧게 하세요.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당신의 에너지도 소중합니다. 끝없는 우물을 채우려다 당신까지 빠질 순 없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섭고 교묘한 유형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당신의 행복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남의 행복이 불편한 사람, 그 근처에 있지 마세요. 며칠 전에 좋은 일이 하나 생겼어요. 손주가 상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기뻐서 한 지인한테 전화를 했죠. 손주가 이번에 상을 받았어.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그런데 이상했어요. 축하한다는 말은 했는데 목소리가 밝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축하해. 그러고는 바로 화제를 돌리더라고요. 근데 요즘 애들 다 그렇게 상 많이 받잖아. 좋은 일 얘기했는데 기분이 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면 그러려니 해요. 그런데 매번 그래요. 제가 좋은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꼭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래봤자 별거 아니야. 다들 그렇게 살아. 그게 뭐 대수야. 축하보다는 평가, 기쁨보다는 비교가 먼저 나왔습니다. 왜 이럴까요? 나쁜 사람이어서? 아니에요. 시기심 때문입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뇌 영상 실험을 했어요. 타인의 성공 소식을 들을 때 뇌의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는지 봤더니 놀랍게도 통증을 느끼는 영역이 반응했습니다. 남의 행복이 실제로 아픈 겁니다. 시기심은 감정이 아니라 통증이에요. 그 사람은 당신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당신의 행복이 자기 결핍을 비춰주는 거울처럼 느껴지니까 그 거울을 깨고 싶어 합니다. 축하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위안은 타인의 불행이다. 냉소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이에요. 남이 잘 되면 내가 못한 게 더 보이고 남이 불행하면 내 인생이 덜 초라해 보입니다.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 멀리 있는 남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될 때 더 시샘합니다. 비교 대상이 되니까요. 그래서 오래 알던 사람, 자주 만나던 사람 중에 이런 유형이 많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사회심리학과 연구에서는 질투심이 강한 사람, 주변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평균보다 18% 낮다는 걸 확인했어요. 시기하는 사람은 상대의 기쁨을 꺾고 자신의 불만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까지 감정이 무뎌집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시기심은 감정이 아니라 관계의 독소입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상대를 끌어내리려 하고 시기받는 사람은 자기 행복을 숨기게 됩니다. 시기심은 양쪽을 다 병들게 해요. 우리 나이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자식 얘기, 손주 얘기, 건강 얘기, 이런 게 다 비교 대상이 되거든요. 좋은 일이 생겨도 말하기 조심스러워지고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기쁨도 반쪽이 돼요. 시기심은 타인을 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남을 질투하는 사람은 자기 행복을 느낄 수 없어요. 늘 남과 비교하고 늘 부족하다 느끼고 늘 불만족합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의 기쁨도 빛을 잃습니다. 남의 행복을 불편해하는 사람, 그 근처에 있지 마세요. 축하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당신의 기쁨을 꺾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행복은 나눌 때 커지는 건데 나눌 수 없는 관계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조심해야 할 유형이 하나 더 남았어요. 도와주려다 같이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 도와주려다 같이 무너집니다. 3년 전 일입니다. 한 친구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이혼하고 아이들과 떨어져 살게 됐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친구잖아요. 전화 오면 받고 만나자면 만나고 하소연하면 들어줬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친구는 계속 힘들다고 했고 저는 계속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상해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졌어요. 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제 가족한테도 짜증이 났습니다. 친구 문제가 제 문제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해결해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물었어요.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제야 알았습니다. 친구를 도우려다 제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 구원자 콤플렉스라고 부릅니다. 누군가를 구해야 한다는 강박,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더 힘들어질 거라는 죄책감. 이게 쌓이면 내 감정은 뒷전이 되고 상대의 문제가 내 삶을 잠식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타인의 고통을 과도하게 공감하는 사람은 번아웃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3배 높다고 합니다. 공감은 좋은 거지만 과하면 독이에요. 상대의 감정에 너무 깊이 빠지면 내 감정을 잃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연구팀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만성적으로 힘든 사람을 6개월 이상 돕는 사람의 코르티솔 수치가 환자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몸이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앓는 거예요. 옛말에 제 코가 석 자라는 말이 있죠. 내 문제도 벅찬데
남의 문제까지 짊어질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도움에도 경계가 필요해요.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는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나이엔 이게 더 어려워요. 그래도 오래 알던 사이인데 나밖에 없는데 하는 마음이 크니까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못 돕습니다. 나를 지키는 게 먼저예요.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경청과 해결은 다릅니다. 들어주되 해결해 주려 하지 마세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하고 공감은 해주되 내가 뭘 해줄까, 이렇게 해봐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상대는 해결을 원하는 게 아니라 들어주기를 원할 때가 많아요. 두 번째, 시간을 정합니다. 오늘은 1시간만 통화할게. 이번 주는 좀 바빠서 다음 주에 보자. 이렇게 경계를 분명히 하세요. 24시간 붙잡혀 있을 순 없습니다. 세 번째, 전문가를 권유하세요. 나는 친구로서 들어줄 순 있지만 전문적인 도움은 상담사가 더 나을 것 같아. 이건 책임 회피가 아니라 현명한 조언이에요. 친구가 할 수 있는 일과 전문가가 해야 할 일은 다릅니다. 그 친구와 거리를 두고 나서 저는 한동안 죄책감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친구가 더 힘들어하진 않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무너져 있을 땐 친구한테도 도움이 안 됐다는 걸요. 지금은 가끔 연락하고 가벼운 안부만 묻습니다. 친구도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있어요. 제가 다 떠안고 있을 땐 친구도 의존했는데 거리를 두니까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더라고요. 도와주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같이 무너지는 건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돼요. 내가 단단해야 누군가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외면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살린 겁니다.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는 건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나를 무너뜨리는 사람, 그 사람들과는 조용히 거리를 두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불편하셨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멀리하라는 얘기니까요. 하지만 이건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감정은 전염됩니다. 늘 불만인 사람 곁에 있으면 내 삶도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둘째, 피해자처럼 말하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끝없는 우물을 채우려다 당신까지 빠질 순 없어요. 셋째, 시기하는 사람 옆에선 당신의 기쁨도 빛을 잃습니다. 행복을 나눌 수 없는 관계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관계는 주고받는 겁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으면 균형이 깨져요. 내 에너지를 지키는 것,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게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나를 지켜야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어요. 우리 나이엔 관계가 단순해집니다. 만날 사람도 줄어들고 새로운 인연도 쉽지 않죠. 그래서 불편해도 참고 피곤해도 만나곤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참으면서 지킨 관계가 진짜 당신을 행복하게 하나요? 거리를 두는 건 관계를 끊는 게 아니에요. 간격을 조정하는 겁니다. 만남의 빈도를 줄이고 시간을 정하고 대화 후엔 회복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당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살아보니까 이런 게 남더라고요. 사람은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것.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그런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과는 조용히 멀어지세요. 당신의 시간은 소중하고 당신의 마음은 귀합니다. 그걸 지킬 권리가 당신에게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성장하는 시니어와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요. 성장하는 시니어, 오늘도 한 걸음 더 성장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성장은 계속됩니다. 지금이 내 삶의 진짜 시작이에요. 감사합니다.